여러분, 세상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전쟁도, 기술도, 돈도 아닌 단 하나의 말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곳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심지어 그 말을 못하면 학교를 못 가고 가족의 운명까지 바뀐다면요. 더 이상 농사도, 영어도, 수학도 중요하지 않은 곳. 이제는 단 한 가지, 이 언어만 잘하면 미래가 보장된다며 아예 아이를 한 명 정해 온 마을이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직접 다녀온 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산 넘고 강 건너 히말라야 끝자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장면들. 어쩌면 우리가 너무도 익숙해 있고 살던 어떤 것을 그들은 목숨 걸고 붙잡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여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단 하나의 언어를 향한 집념과 생존의 이야기. 도대체 왜?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고백으로 끝나게 될 그 여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공유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켈덴 텐진입니다. 히말라야 자락, 해발 3,000m쯤 되는 부탄 북부 멜충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눈 덮인 산과 맑은 계곡, 돌담으로 둘러싸인 집들이 이어진 곳이에요. 다들 행복의 나라 부탄이라 하지만 저희 마을에선 삶이 늘 팍팍했고 선택지도 많지 않았습니다. 어릴 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작은 염소 목장을 지키고 어머니는 감자 농사를 지으세요. 할아버지는 옛날엔 스님이었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눈이 안 좋아서 늘 누워 계시죠.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걸어서 하루, 고등학교는 꿈도 못 꾸고 15이 되면 대부분은 농장이나 수도로 나가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릴 적부터 저는 마음속에 바깥 세상에 대한 막연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특히 누나가 인도로 시집간 이후 도시 이야기나 외국 이야기를 들으면 자꾸만 상상이 커졌어요. 그리고 제 방 한 구석, 할아버지 서랍 속에서 꺼낸 낡은 책 한 권이 제 인생을 뒤바꿨죠. 그 책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각진 글씨들이 가득 적혀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그 글자들엔 뭔가 힘이 느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한글이었고 한국에서 전해진 성경책이었더라고요. 솔직히 그땐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텔레비전도 인터넷도 잘 안 되니까요. 그냥 인근 마을 사람들이 한국 가면 돈 벌 수 있다더라는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도대체 그 나라는 어떤 곳이길래 저 먼 히말라야까지 이름이 들려오는 걸까 궁금했어요. 처음에는 단지 궁금증과 호기심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엔 그것이 점점 더 깊어졌고 저 글자만 알면 우리 마을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저의 인식도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건 단지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희망을 품은 언어가 살아 숨쉬는 나라였다는 걸 저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날은 평소랑 다를 것 없는 평범한 날이었어요.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염소 우리 청소를 하고 밭에 나가 감자 싹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 멀리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켈덴, 탱진 형 왔다. 순간 등줄기가 짜르르 했어요. 몇 해 전 한국에 간다고 했던 탱진 형이 마을에 돌아온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실제로 돌아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형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였어요. 말투도, 표정도, 눈빛도, 심지어 입고 있는 옷도 완전히 달랐어요. 예전엔 늘 수줍음 많고 말 수 없던 형이 이젠 또박또박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형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한국어였어요. EPS 시험 보고 가면 거기선 진짜로 기회가 있어. 근데 한국어 못하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 한마디도 안 통해. 형은 마을 어르신들 앞에서 서울의 지하철 이야기, 한국의 회사 문화, 기숙사 생활까지 조근조근 설명했어요. 마을 사람들 눈빛이 점점 달라졌어요. 처음엔 멀게만 느껴졌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우리 앞에 실제로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날 저녁 형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켈덴,
너 혹시 한국어 배워볼 생각 없니? 그 말에 저는 무심한 척했지만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부터 저는 혼자서 그 낡은 한글 책을 들춰보기 시작했거든요. 형은 제게 한 권의 책을 건넸습니다. 한국어 초급 회화. 빳빳한 종이, 깨끗한 인쇄. 그 안엔 제가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상이 담겨 있었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마치 다른 세계로 향하는 문 같은 기분이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종이 위에 제 이름을 한글로 써봤습니다. 켈덴 텐진. 왠지 이상한데 자꾸만 쓰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뭔가가 시작된 걸 저는 느꼈어요. 무언가가 아주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형이 준 책을 품에 안고 집에 돌아왔던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책장을 천천히 넘기며 눈으로 단어들을 따라 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밥 먹었어요? 짧고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선 뭔가 이상한 설렘이 피어올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책만으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듣고 따라해야 하는데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던 어느 날 할아버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라디오 하나를 발견했어요. 건전지를 갈아보니 다행히 작동은 했지만 주파수가 흔들리고 잡음이 심했죠. 하지만 그날 새벽 산등성이 높은 쪽으로 라디오를 들고 올라가 봤을 때 기적처럼 맑은 한국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은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오늘은 한글날 특집으로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귀에 들리는 그 목소리는 너무도 부드러웠고 제가 책에서 본 문장들이 라디오를 통해 현실로 살아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라디오가 나의 학교고 나의 선생님이구나. 그 이후로 저는 매일 새벽 5시 라디오를 품에 안고 산으로 올라가 그 방송을 듣기 시작했어요. 추운 바람에 귀가 얼고 손이 저려도 그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엔 뉴스가 들렸고 또 어떤 날엔 동요가 흘러나왔어요.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그 낯선 멜로디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고 어느새 저 혼자 라디오에 맞춰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제가 산에 오른다는 사실을 마을 아이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구경하러 따라오던 애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 함께 듣기 시작했어요. 형, 지금 뭐래? 형, 이거 무슨 뜻이야? 그 말에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내가 뭔가를 전할 수 있구나. 이 라디오 한 대. 그리고 제가 알아들은 몇 개의 문장이 누군가에겐 새로운 문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날 이후 산 위 작은 바위 옆자리는 매일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3, 4, 6. 산 위 라디오 교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작된 거였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죠. 이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야. 이건 시작이야. 산 위 라디오 교실은 하루 이틀 사이에 마을의 명물이 되었어요. 처음엔 아이들끼리 장난처럼 따라오던 거였는데 어른들도 슬쩍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한 번은 아버지가 일 마치고 산에 올라오셨어요. 한 손엔 따뜻한 차가 담긴 보온병, 다른 손엔 이불 한 장. 말없이 제 옆에 앉아 라디오 소리를 들으시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목소리 참 맑다. 너 말대로 뭔가 다르구나. 그 순간 저는 아버지 눈빛에서 처음으로 이해와 지지를 보았습니다. 그 후로는 어머니도 식사 시간마다 오늘은 무슨 말 배웠니? 물으셨고 할아버지는 제게 옛날에 누가 준 한글 찬송가책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던 이 여정의 마을 전체가 조금씩 물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마냥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라디오 수신이 끊긴 적이 있었어요. 밤새 내린 눈 때문에 주파수가 흔들렸고 아무리 돌려도 잡음 뿐이었죠.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거 하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그 절망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옆에 앉아 있던 어린 아이가 제 어깨를 툭 치더니 자기가 그린 종이를 내밀었어요. 그 종이엔 삐뚤빼뚤하게 적힌 안녕하세요가 있었어요. 형이 가르쳐준 거 아직 기억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내가 하는 이 일이 의미 있구나 싶었어요. 그래, 이건 그저 라디오 듣는 놀이가 아니었어요.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만드는 일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진짜로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언어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 언어가 연결해줄 세상이 너무도 궁금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렵 마침내 저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건 마을에 다시 방문한 한 NGO 봉사자 선생님이 건네주신 한마디에서 시작됐어요. 켈덴, 너라면 EPS 시험에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아. EPS 시험에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래? NGO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마을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고 사람 많은 곳에서 말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느새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은 네, 해볼게요. 그 한마디였어요. 그날부터 마을 전체가 분주해졌어요. 누군가는 버스표 값을 모아주고 누군가는 새 셔츠 하나를 내어줬고 심지어 어머니는 결혼식 때 아껴뒀던 금반지 하나를 팔아 여비를 마련해 주셨어요. 아침에 출발하는 버스에 올랐을 때 마을 사람들이 한 명씩 제 손을 잡고 인사해줬어요. 켈덴, 부디 잘 다녀오거라. 내가 가야 우리 마을도 간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책임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실감했어요. 버스 창밖으로 보이던 히말라야, 능선이 점점 멀어질수록 제 안에선 무언가 점점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도 팀푸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마치 다른 나라처럼 느껴졌어요. 차가 쌩쌩 달리고 간판에 영어가 적혀 있고 길거리에는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그 사이에 서 있는 제 모습은 시골에서 막 올라온 어린 염소처럼 위축되어 있었죠. EPS 접수처에 들어섰을 때 직원은 제 서류를 훑어보다가 잠시 멈칫했어요. 학교 졸업장도 없고 이력서도 빈칸이 많네요. 그리고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어요. 시험 접수는 가능하지만 쉽진 않으실 겁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었나. 하지만 곧 이어 들린 목소리. NGO 선생님이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운 아이입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산에서 라디오로 공부했어요. 가능성은 문서가 아니라 행동에서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따뜻했는지 몰라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기회만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직원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좋아요. 등록 완료입니다. 다음 달 시험 잘 준비하세요. 그날 밤 저는 팀푸의 작은 여인숙 방에서 처음으로 한국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현실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제 손엔 낡은 회화책과 라디오, 마을 아이들이 준 종이 쪽지 한 장이 있었어요. 거기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형, 꼭 한국 가요. 우리 마을의 자랑이니까. 그 쪽지를 읽으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내가 잘 되면 우리 마을도 함께 나아가는 거야. 이건 내 꿈이 아니라 모두의 꿈이야. 시험날이 다가올수록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생각보다 도시의 밤은 너무 밝고 시끄러웠고 익숙한 산바람 대신 낯선 자동차 소리만 가득했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저는 똑같이 일어나 옷을 다려 입고 회화책을 가슴에 품고 가까운 공원에 나가 발음 연습을 했습니다. 누가 들으면 이상하게 보겠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한국어를 입에 익히고 있다는 감각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시험 당일 낡은 운동화를 꿰어 신고 고용시험장이 있는 건물에 들어섰을 때 제 심장은 바닥을 뚫고 나갈 듯이 뛰고 있었어요. 시험장은 조용했고 사람들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다들 훨씬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처럼 보였고 몇몇은 서로 한국어로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너무 작다. 그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문제가 시작됐고 저는 아는 문제도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쓰지 못했어요. 듣기 파트에선 라디오에서 익힌 발음과 시험 속 음성이 달라 너무 낯설게 느껴졌고 쓰기 파트는 시간이 모자라 마지막 문장을 비워버리고 나와야 했어요. 시험장을 빠져나오는 제 발걸음은 너무도 무거웠어요. 그동안 쌓아온 모든 노력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느낌이었죠. 내가 뭘 착각한 걸까? 그냥 시골 마을에서 살았어야 했나? 결과 발표는 일주일 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시험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손에 쥐고 있던 합격자 명단이 바람에 흩날리는 걸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고향 마을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가 받으셨죠. 켈덴, 괜찮니? 언제 와? 저는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떨어졌어요. 미안해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지. 너 거기까지 간 것도 대단한 일이야. 괜찮다. 다시 생각해보자.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고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긴 것 같아 너무 미안했어요. 그날 처음으로 한국어를 배운다는 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이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간 것만 같았어요. 시험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마치 내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어딘가 먼 데서 천천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여인숙 작은 방에서 혼자 벽을 바라보다가 그동안 써왔던 메모장 하나를 꺼내봤어요. 거기엔 삐뚤빼뚤한 한글이 가득했죠. 밥 먹었어요? 저는 부탄에서 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글자들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숨이 막히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걸 뭐 하려고 배운 거지? 내가 진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바보 같은 일이었나? 혼자 라디오 들으며 중얼거렸던 지난 시간들. 눈 내리던 산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메모하던 새벽들.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며 희망을 나눴던 기억들. 그 모든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건 고향 마을을 떠날 때 사람들의 얼굴이 계속 떠오른다는 거였어요. 텅 빈 시험 결과 창 앞에 서서 켈덴, 잘 다녀오거라. 내가 가면 우리 마을도 간다. 그 말들이 마치 제 어깨를 짓누르는 돌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저는 라디오를 꺼버렸어요. 그것만큼은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라디오를요. 책도 덮었습니다. 회화책, 단어장, 메모장 전부 이불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고 아무 글자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이 실패가 아무도 모르게 스쳐 지나가길. 마치 한국이라는 꿈을 꾸지 않았던 사람처럼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진심으로 하게 됐습니다. 라디오를 꺼놓은 지 사흘이 지났어요. 방 안은 조용했고 저도 입을 굳게 닫은 채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습니다. 밖에선 봄비가 촉촉히 내렸고 창문 틈 사이로 세상이 저만 빼고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 낡은 복도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켈덴 형, 문 좀 열어봐요. 저예요. 그 목소리는 같은 기숙사 방을 쓰던 람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저보다 2살 위고 네팔에서 왔죠. 평소엔 말수가 적었는데 이날은 무슨 용기였는지 문을 열자마자 조용히 제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제 방을 둘러보다 이불 밑에 있던 회화책 한 권을 꺼내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형, 저도 예전에 이거 덮은 적 있어요. 처음 시험 떨어졌을 때 책도 찢고 라디오도 바위에 던졌어요. 너무 억울하고 부끄럽고 누구한테도 말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그도 저처럼 뭔가를 걸고 한국어를 향해 걸어왔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람은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형, 있잖아요. 그만두려고 진짜 다 정리한 날. 고향에서 여동생한테 편지가 왔어요. 오빠, 이제 나도 한국어 배우고 싶어. 나도 가고 싶어. 오빠처럼. 그 한 줄이 날 다시 일으켰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회화책을 천천히 다시 펼쳐봤어요. 한동안 손을 대지 않았던 그 책은 이상하게도 여전히 반가운 느낌이었어요. 람은 말했습니다. 형은 지금 형 혼자 실패한 게 아니에요. 형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만 더 같이 해보지 않을래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라디오를 켰습니다. 지직거리는 주파수를 돌리다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늘의 단어는 도전입니다. 도전은 한 번 더 해보겠다는 용기입니다. 그 말이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던 누군가의 손길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 다시 해볼래. 다시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은 그 다음 날부터 저와 람은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원 벤치에서 회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열기도 전에 입천장이 얼 정도로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기숙사로 돌아오면 복도 끝에서 서로 듣기 파일을 돌려 듣고 서로 문장을 암기하며 발음을 교정했어요. 람이 알려준 지읒 발음, 으 발음 하나하나가 어제의 저를 조금씩 넘어서는 증거 같았어. 그러던 어느 날 기숙사 식당에서 저희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다른 나라 출신 청년이 저희 한국어 연습을 듣고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들, 그 정도 발음으로는 한국 가도 욕만 먹어요. 거긴 진짜 차가워요. 말도, 사람도. 그 말은 대놓고 악의적인 건 아니었지만 저희를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분명히 있었어요. 람은 별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저도 그냥 웃고 넘기려 했지만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부족하지. 근데 당신도 우리만큼 절실했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정말로 부끄럽지 않게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합격을 넘어서서 당신이 말한 그 발음, 그 말투, 그 억양까지 내가 따라잡고야 말겠다. 그런 오기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혼자만의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뉴스 원고를 받아 적고 한국 드라마 속대사를 따라 읽으며 억양을 익혔어요. 거울 앞에 서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똑같은 문장을 연습했고 조금이라도 발음이 어색하면 녹음해서 다시 듣고 다시 말하고 입안이 마를 때까지 반복했어요. 그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희한하게도 저는 점점 제 목소리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 그게 언젠가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걸 믿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일주일 뒤 같은 청년이 다시 저희 테이블에 앉았을 때 람이 한국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날씨 좀 풀렸죠? 연습하기 좋아요. 그 청년이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생각보다 잘하시네요. 그 말이 그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였지만 제 노력 전체를 인정받은 느낌이었죠. 그날 밤 저는 라디오 방송의 마지막 멘트를 따라 조용히 외쳤습니다. 수고했어요. 오늘 하루도 잘 견뎌냈어요. 그 말이 마치 제 자신이 저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조금씩 나아지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저는 점점 이젠 정말 한국에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EPS 시험 일정도 다시 잡혔고 센터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죠. NGO 선생님도 연락을 주셨고 기숙사에서도 람을 포함해 몇몇 친구들이 함께 스터디를 꾸려주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점점 커져갔어요. 밤이면 혼자 생각이 많아졌어요. 내가 만약 이번에도 떨어지면 아예 마을에서 실패한 아이가 되는 건 아닐까? 한국에 정말 가게 된다면 나는 그곳에서 진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 저를 괴롭게 했던 건 이게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마을 어르신들, 부모님, 산 위에서 함께했던 아이들, 그들이 저를 믿고 응원했던 시간들이 이젠 기대라는 이름으로 제 어깨를 짓눌렀어요. 내가 누굴 위해 이 길을 걷는 거지? 그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저는 한동안 모든 걸 멈추고 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바람이 차고 하늘은 맑았어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그때 등 뒤에서 들려온 낯익은 목소리. 형, 여기 있었네요. 람이었어요. 그는 제 옆에 앉더니 말없이 제 어깨를 툭툭 쳤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형, 우리 처음에 왜 시작했는지 잊지 말아요. 형이 한국어를 배운 건 누구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언어에 담긴 세상이 보고 싶어서였잖아요. 그 말에 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아. 이건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한 길이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한 길이었어. 다시 마음을 다잡은 저는 그날 밤 라디오 앞에 앉아 한국어로 제 마음을 적어 내려갔어요. 제 이름은 켈덴입니다. 저는 이 언어로 제 세상을 열고 싶습니다. 그 문장이 종이 위에 완성된 순간 저는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이유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시험을 다시 보기까지 남은 시간은 딱 한 달이었어요. 이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기존보다 훨씬 더 혹독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새벽 5시에 기상해서 한국 뉴스 자막을 받아쓰기 했고, 점심시간엔 람과 함께 실제 면접을 시뮬레이션하며 회화 연습을 했어요. 밤에는 EBS 한글 프로그램을 녹음해 한 문장을 수십 번 반복해서 따라 읽었고, 혀가 굳어질 정도로 발음 훈련을 반복했어요. 피곤하고 지칠 때면 마을에서 아이들이 준 쪽지를 꺼내 읽었어요. 형, 꼭 한국 가요. 마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점점 한계가 왔어요. 눈 밑엔 검은 그림자가 내려앉았고 손바닥은 계속된 필기로 굳은 살이 박였어요. 기침이 멈추질 않아 병원을 가보니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체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람과 둘이 기숙사 옥상에 올라 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했어요. 람, 솔직히 말하면 나 너무 무서워. 이번에도 떨어지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람은 잠시 말없이 하늘을 보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했어요. 형, 사람은요, 결과로만 결정되지 않아요. 형은 이미 우리 마을을 한국으로 연결했잖아요. 그게 결과예요. 그 말이 너무 따뜻하고 너무 묵직하게 박혀서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걸까? 그날 밤 저는 회화책 첫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포기하지 마. 너는 한국으로 간다. 하지만 너의 목적지는 한국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 문장을 쓰고 나니 처음으로 진심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제부터는 두려워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말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는 거라고. 그 마음이 제 안에서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두 번째 시험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엔 제가 시험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를 전하러 가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시험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이 떠졌어요. 해가 뜨기 전 새벽 공기 속에서 저는 조용히 옷을 입고 회화책 첫 장에 적은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포기하지 마. 너는 한국으로 간다. 하지만 너의 목적지는 한국이 아니라 사람이다.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제 안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책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러 왔다고 생각하자 두려움이 사라졌거든요. 듣기 파트가 시작됐고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예전엔 막연했던 발음들이 지금은 마치 제 안에서 하나의 언어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쓰기 파트 마지막 문항은 이거였어요. 당신이 한국어를 배우게 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펜을 쥐고 떨리는 손으로 써내려갔습니다. 저는 히말라야 산골짜기에서 자랐습니다. 처음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라디오에서 들린 한글 한마디가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괜찮아요. 그 말 하나에 저는 위로받았고 세상이 연결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거든요.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길, 눈부시게 맑은 하늘 아래서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느꼈습니다. 며칠 뒤 고용센터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켈덴 텐진 씨, 합격 축하드립니다. 곧 출국 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기쁨이라기보다는 그동안의 모든 순간들이 제 삶에 어떤 무게와 가치로 남았는지 실감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첫날, 공항에서 마중 나온 고용센터 직원이 또박또박한 말투로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켈덴 씨.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함께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지 부유한 나라여서가 아니라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책임을 느끼는 나라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말 한마디에 진심이 있고 문장 속에 배려가 있고 시스템 속에 신뢰가 있는 이 나라, 한국이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라는 걸 저는 그날 아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는 한글을 글씨라고 말하겠지만 저에게 한글은 마을의 생존이었고 사람을 존중하는 방식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저를 지켜주는 온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숙소에서 라디오를 켜고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거기서 다시 들려온 멘트. 세상 어디에 있든 오늘도 한국어로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 말이 제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느껴졌고 저는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한국어로 누군가를 응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후 저는 한국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게 되었고 낯선 도시의 공장 기숙사에서 하루하루를 시작했어요. 모든 게 처음이었지만 제가 매일 마주한 건 단순한 노동만이 아니었습니다. 쉬는 시간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제 발음을 하나하나 교정해 주었고 식당 아주머니는 저 몰래 덜 매운 김치찌개를 따로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기숙사 게시판에 붙은 종이 하나가 제 마음을 또 한 번 뒤흔들었어요. 한국어 말하기 대회 참가자 모집, 외국인 근로자 대상. 망설였어요. 하지만 밤마다 연습한 문장들, 마을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그 이야기들, 그게 저를 다시 마이크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서 저는 말했어요. 저는 한국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한국어로 사람을 배웠습니다. 한국어는 저에게 살아있는 언어였고 마음을 건네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언어는 다른 나라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닿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무대 아래에선 박수가 터졌고 저는 처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감정을 느꼈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지 경제적인 나라,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 나라는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작은 진심에도 따뜻하게 응답할 줄 아는 나라였습니다.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 같이 해봅시다라고 손을 내밀고 서툰 말투에도 끝까지 들어주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괜찮아요. 다시 해보면 돼요라고 말해주는 나라. 이건 단지 교육이나 제도 때문이 아니라 그 언어 안에 깃든 정신, 그 사회가 품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이 나라는 처음부터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었어요. 그게 제가 이 땅에서 존엄을 배운 이유였습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 실패를 견딜 수 있게 하는 격려, 그리고 연결을 만드는 언어, 그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담겨 있었고 바로 그 점에서 한국은 진짜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왜 그렇게까지 한국어를 배우려 하냐고 묻지만 이제 저는 웃으며 말할 수 있어요. 한국어는 제가 배운 언어가 아니라 제가 살아남게 해준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나라라면 누구에게든 존경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지구 반대편의 어떤 마을에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새벽마다 산을 오르고 라디오 하나에 온 가족의 꿈을 걸고 그 말 한마디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바꾸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말을 배우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에겐 살아남기 위한 전부였고 내일을 꿈꾸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어는 그저 언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온기였고 사람을 잇는 다리였고 한 나라의 품격을 보여주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들, 너무 익숙해져 있고 지내는 이 문자들 속엔 누군가에겐 세상으로 향하는 천문이 되어줄 기적이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한국을 따라하냐고요? 왜 한국이냐고요? 그건 한국이 그렇게 할 만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어딘가에선 누군가가 한글을 쓰며 한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이 이 땅을 밟았을 때 그들을 맞이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